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이죠. 질서의 본질, 4권, 빛나는 근원의 10장, 자신을 기쁘게 하기입니다. 이 책 시리즈가 4권에 걸쳐서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걸 딱 하나의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떠세요? 바로 살아있는 구조, 그러니까 생명력 넘치는 무언가를 만들려면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그것도 아주 진정으로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 들으면 약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건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건 단순히 변덕을 따르거나 쾌락을 좇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참된 자아, 영어로는 DI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연결되는 과정에 가깝죠. 아, 참된 자. 네, 건물을 짓든 그림을 그리든 심지어 거대한 다리를 설계하든 그 창조물이 진짜 생명력을 가지려면 만드는 사람이 바로 그 가장 깊은 자아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게 이 장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자는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절대 아니라고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을 갖고까지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저항과 또 사회가 우리 머릿속에 심어놓은 사상경찰을 이겨내야만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왜 나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지, 그리고 그 어려운 걸 해냈을 때 과연 어떤 놀라운 결과물이 탄생하는지 책 속의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 자신을 기쁘게 한다는 개념이 질서의 본질이라는 이 4권짜리 시리즈 전체를 어떻게 꿰뚫고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시리즈 전체의 결론인 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네 권의 책이 모두 이 하나의 개념을 향해서 달려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1권에서 설명하는 살아있는 구조라는 게 결국 우리가 본능적으로 깊은 기쁨을 느끼는 대상을 말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2권의 전개 과정은 바로 그 기쁨을 따라갈 때, 즉 자신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창조의 방식이거든요. 아하. 3권에 나오는 수백 개의 아름다운 건물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을 기쁘게 했을 때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들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4권은 이 모든 행위가 사실은 우리 내면의 참된 자아와 만나는 거의 영적인 과정에 가깝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와,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군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술가의 고뇌 같은 건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자기 마음에 솔직해지는 거란 말인가요? 바로 그 지점.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예술이 사실은 가장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따르는 길과 같다는 거니까요. 이게 좀 의외인데요? 네, 그게 이 책에 던지는 가장 급진적인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다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저자가 제시하는 일화들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 건축과 대학원생이었던 베로니카의 파란 의자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저자가 건축과 대학원 수업을 진행할 때의 일입니다. 학생들이 각자 과제를 제출하는데 다들 아주 세련되고 지적으로 보이는 뭐랄까 건축과 학생다운 작품들을 내놨죠. 네. 그런데 저자는 베로니카라는 한 학생이 뭔가를 주저하고 있다는 걸 눈치챕니다. 그리고는 끈질기게 물어서 결국 그녀가 숨겨뒀던 스케치를 보게 되죠. 아, 그건 그냥 찢어진 종이에 과슈물감으로 쓱쓱 그린 파란 의자 그림이었어요. 본인은 너무 개인적이고 유치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저자는 바로 그 그림을 보고 그날 최고의 작품이라고 평하죠. 꾸밈 없고 자의식도 없고 너무 개인적이라 오히려 연약해 보이기까지 한 그 작품에 가슴을 먹게 하는 질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베로니카는 훌륭한 건축 작품이란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어떤 사회적 통념 혹은 동료들의 시선이라는 사상 경찰 때문에 자기 안에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세련된 기교가 아니라 바로 그 꾸밈 없는 순수함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가슴을 먹게 하는 질이라는 게 너무 주관적인 기준 아닐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유치한 낙서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저자는 이걸 어떻게 객관들인 아름다움과 연결시키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자는 바로 그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이 역설적으로 보편적인 생명력에 닿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아, 역설적으로요? 네, 내가 나의 가장 깊은 자아와 연결돼서 진정한 기쁨을 느낄 때 그 느낌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유하는 보편적인 감정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베로니카의 의자 그림이 힘을 갖는 이유는 그녀가 건축가 베로니카라는 가면을 벗고 가장 순수한 인간 베로니카의 눈으로 그렸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이게 학생이라서 자신감이 없었던 걸까 싶기도 한데 심지어 성공한 투자은행가조차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는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네, 맞아요. 자기 집을 지으면서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는 게 어색했다는 거잖아요. 네, 저자가 멋진 주방을 설계해줬는데 그 집주인인 투자은행가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재미있어도 정말 괜찮은 건가요? 와, 정말 놀라운 질문이죠. 이게 비단 건축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겠네요? 맞아요. 우리도 일은 힘들어야 한다거나 재미있게 일하면 뭔가 잘못된 거다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압박을 느끼곤 하니까요. 바로 그거죠. 이 은행가는 자신의 집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느끼는 순수한 기쁨이 너무 낯설고 심지어는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져서 당황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건축과 학생들과의 논쟁도 비슷한 맥락이네요. 저자가 학생들한테 대뜸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건물을 진정으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니까 학생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죠. 네, 거의 폭동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격분했죠. 그런 만도 하네요. 자신들이 1년 내내 피땀 흘려 만든 프로젝트를 좋아하지 않는다니 엄청난 모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논쟁이 길어지면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학생들이 말하는 좋아한다는 건 네. 내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서 만족스럽다. 지적인 유희가 즐겁다. 경쟁에서 이겨서 좋다. 뭐 이런 아주 복잡하고 지적인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저자가 말한 건 그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저자가 말한 좋아함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맛있는 햄버거나 아름다운 장미를 좋아하듯 아무런 전제 조건 없는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의미의 좋아함이었습니다. 결국 학생들도 그런 순수한 의미에서는 자신들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좋아한다는 아주 단순한 감정마저도 복잡한 지적 개념으로 포장해 버린 거네요. 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 베로니카, 투자은행가, 그리고 논쟁을 벌인 학생들까지 이들이 겪는 내외부의 압박을 저자는 사상경찰이라고 부르는데요. 멕시코 멕시칼리에 지었던 저비용 주택 프로젝트 발표의 일화는 이 사상경찰의 실체를 거의 영화처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197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자가 멕시코 국경 도시에 지을 저비용 주택 설계안을 발표하는데 돔, 아치,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한 아주 소박하고 인간적인 느낌의 디자인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발표를 듣던 동료 교수들이 공개적으로 비웃기 시작합니다. 우스꽝스럽다, 키치 같다면서 조롱한 거죠. 당시 건축계의 주류였던 차갑고 미니멀한 이미지와는 정반대였으니까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 있는데 아까 가장 심하게 비웃었던 동료 교수가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주변을 살피고는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실 나도 항상 저런 건물을 설계하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용기가 없었어. 와, 그건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네요. 사람들 앞에서는 조롱하고 뒤에서는 사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었다고 고백하다니. 네. 사상경찰이라는 게 바로 저런 자기검열을 말하는 거군요. 외부의 시선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나 자신을 억압하는 목소리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그 교수는 동료들 앞에서 세련된 현대 건축가라는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비웃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사상경찰이 작동하는 방식이죠. 멕시칼리 프로젝트의 건물들이 그토록 매력적인 이유는 저자가 그런 외부의 시선이나 유행에 굴하지 않고 돔, 흰 벽, 안뜰, 나무 창문처럼 누구나 본능적으로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그렸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무시무시한 사상경찰을 이겨내고 진정으로 자신을 기쁘게 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물이 탄생하는 걸까요? 저자가 직접 만든 파란 유리잔 이야기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네요. 네, 저자가 네덜란드의 한 유리 공방에 가서 직접 유리잔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어요. 뭐였죠? 내가 모든 편견을 버리고 정직하게 어떤 종류의 잔을 좋아할까?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결과물은 보통의 잘 디자인된 공산품들처럼 세련됐지만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어딘가 불완전하지만
따뜻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잔을 함께 만들었던 유리 세공장인 행크의 일화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렇죠. 행크는 수십 년간 공장에서 시키는 대로만 잔을 만들어 온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마지막 날 그가 만든 잔들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왜요? 나중에 알고 보니 행크가 그걸 몰래 숨겨서 자기 집에 가져갔던 거죠. 그는 수십 년간 수천 개의 잔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깊이 마음에 들어서 집에 가져가고 싶었던 잔은 처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와, 창조자 자신이 진정으로 기뻐하며 만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어떤 정교한 디자인보다 깊은 울림을 준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사례네요. 네, 녹색 찻쟁반이나 지오자 하우스의 창문, 텍사스의 테라스 같은 다른 예시들도 결국엔 다 솔직함과 순수함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웨스트드인 방문자 센터의 북쪽 벽 사례를 보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단순히 예쁘고 달콤한 것을 만드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지점 저도 궁금했어요. 그 벽은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엄격하고 기하학적이잖아요. 전혀 달콤해 보이지 않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벽은 매우 엄격하고 절제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 벽을 만들 때 벽돌의 배열, 콘크리트 부재의 크기, 아치의 미세한 곡률 같은 것들을 수백 번이나 조정하면서 오직 단 하나의 지점을 차지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진전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상태 말이죠. 이것은 엄청난 노력과 인내 그리고 고도의 훈련을 요구하는 지독하게 고된 작업입니다. 변던을 따르는 감성적인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이제야 좀 더 명확해지네요. 자신을 기쁘게 한다는 건 자신에게 탐닉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정직해지기 위한 치열한 노력에 가깝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원리가 작은 유리잔부터 거대한 벽까지 관통한다니요. 혹시 다른 분야, 예를 들어 회화 같은 곳에서도 이런 원칙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자는 고갱의 웅크린 소, 나 에밀 놀데의 일몰 같은 그림을 예로 듭니다. 고갱이요? 네. 특히 고갱의 웅크린 소는 그의 다른 유명한 대작들에 비해 훨씬 소박하고 순수하죠. 저자는 고갱이 이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파리의 갤러리나 피평가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그림을 그리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그렸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울림을 준다는 거군요. 그렇죠. 놀대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해는 노랗지라고 생각하면 주저없이 노란색 물감을 듬뿍 칠하는 것과 같은 대담하고 솔직한 순수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가 푸에르토리코의 거대한 다리 설계 안에까지 적용된다는 점은 정말 놀랍습니다. 다리 같은 거대한 공공구조물은 지극히 공학적이고 기능적인 영역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에도 자신을 기쁘게 하는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갈 여지가 있나요? 안전이나 효율성이 훨씬 중요할 텐데요. 저자도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큰 저항에 부딪혔다고 말합니다. 저자와 엔지니어 스콧 헌터가 설계한 아치형 다리는 구조적으로 매우 혁신적이고 아름다웠어요. 네. 하지만 당시 유행하던 날렵한 케이블 스테이 브릿지와는 형태가 너무 달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구식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현대사회가 가진 깊은 혼란이 드러나요. 어떤 혼란이죠? 사람들은 현대적이라는 이미지와 진실된 아름다움을 혼동하고 있었던 거죠. 진정한 아름다움 앞에서 오히려 불편함을 느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를 내면의 참된 자아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20세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그 자아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흥미로운 것, 환상적인 것, 기술적으로 대단한 것은 끊임없이 만들어내지만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오히려 피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리 디자인을 둘러싼 논쟁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진실하지만 낯선 아름다움보다 익숙하고 세련된 이미지에 더 편안함을 느꼈던 겁니다. 듣고 보니 모든 이야기가 결국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귀결되는 것 같네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에고나 사회적 가면을 내려놓고 가장 진실한 상태, 가장 보편적인 상태에 이르는 길이라는 역설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맞습니다. 저자는 위대한 예술가나 장인이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순간은 그들이 가장 똑똑하고 기교가 뛰어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인간성 가장 깊은 곳, 가장 평범하고 어린아이 같은 부분에 닿았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가 역설적으로 가장 객관적이고 모두를 위한 살아있는 구조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을 만드는 과정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 보편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과 올바른 것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질서의 본질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무언가를 만들 때 그것이 보고서 한 장이든 정성껏 차리는 저녁 식사든 혹은 당신의 인생 그 자체든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고되고도 즐거운 과정 속에서 당신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살아있는 무언가를 창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